1부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2부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면 뭘 사야 됩니까? 나는 원초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그 전에 있는 좀 배경 지식부터 좀 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금융위기 시즌2가 오느냐?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기 침체가 오는가? 자세한 거는 1부를 보시고서 오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혹시라도 2부부터 다이렉트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 요약을 해보자면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재현을 이제 약간 아른아른하게 만드는 사태가 터졌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은행이 파산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일전의 리먼 사태의 재현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리먼 사태에 대한 배경 지식 설명했었던 것 중 하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말 자체가 모기지는 기본적인 주택담보대출인데 여기서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도 막 대출해 준 거였었다. 노 인컴 노 잡 이런 사람들 아무나한테 극단적으로 뽀삐한테도 대출해 줬었다. 애초에 기초 자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위에만 뭐 신용 보증을 하든 뭘 하든 등급을 하든 본인들끼리 뭐 ABS니 MBS니 합쳐서 CDO를 만드니 성리 뭐니 해도 결국 기초 자산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다. 그런데 이번 SVB 은행 파산 사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거는 미국의 어마어마하게 빠른 금리 인상이 있었었다. 금리 인상과 채권 가격 하락은 상호 간의 반비례 관계. 여러분들도 채권을 사고 팔아본 적이 있다. 국민주택 채권 사고 바로 삼각해가지고 팔아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최소 10%에서 많으면 10몇 %, 18%까지도 할인해가지고 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팔려 했었을 때 만기까지 끌고 가면 모르겠지만 중간에 팔려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전화기도 채권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KT 전화기 살 때 그때 그것도 굉장히 사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화기 살 때도 그 통신 채권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국민 채권이었거든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채권을 깡을 하지 않고 갖고 계셔가지고 나중에 이게 목돈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사할 때 보태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아까 국민주택 채권 깡을 하잖아요. 거의 그런 일은 요즘 최근에 없는데 이 법무사분들이 그런 걸로 살짝 좀 삥땅을 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영수증 꼭 보여달라고 하세요. 얼마에 맞습니다. 깡을 했는지. 네. 아무튼 요즘은 그런 법무사들 거의 없는데 우리가 얼마에 사갖고 얼마에 깡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영수증이 다 나오거든요. 은행에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첨부해달라고 법무사 비용 청구하실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원인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진 거고 SVB 사태를 갖다가 어떻게든 진화하기 위해서 예금 전액 보증하겠다. 파월 입장에서는 난처한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금융시장은 안정시켜야 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게 지금 연준의 입장이다. 지금 금리를 이번에도 0.25% 한 번 더 올리긴 했었지만 불과 직전만 하더라도 뭐 빅스텝 하겠다. 50bp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 정도에서 멈춘 것조차도 현실을 조금 파악하지 않았나. 더 막 가다가는 이제 힘들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 영상에 대한 복습을 아주 짧게 한번 해보았는데 이제 앞으로 얘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일단 이렇게 봐요. 금리 상단은 이제 도달했다. 왜냐하면 파월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던 게 미국은 안전하다. 네. 다른 나라 막 힘들고 뭐하고 막 이런 거는 우리 알 바 아니고 미국은 지금 우리 스트롱하고 워낙 이제 펀더멘탈 튼튼하고 하니까 우리 고용지표 괜찮고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고 금리 계속 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었는데 원래 우리나라라든가 지금 신흥국들 우리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내가 먼저 죽겠네 라는 생각이 든 건 거죠. 브라질의 어디 은행 망했다라는 소식이었었으면 아마 파월이 그렇게까지 관심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야, 니네 금융 시스템이 후진적이니까 그런 거였어. 뭐가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래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이게 우리 얘기였네. 이제 더 올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원인이 너무 명확해요. 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기초 자산 자체가
말도 안 되게 그냥 막 아무나한테 뽀삐한테도 대출해주면서 이게 부도가 난 거였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미국채가 문제다 보니까 솔직히 미국채가 부실이라고 보기에는 뭐 이거는 당연히 연준이 만기되면 돌려줄 거겠지만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 즉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금리 더 올리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멘트도 시장 상황 봐가지고 완화한 게 아닐까 정도로 봐요. 일주일 전만 해도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세게 막 지금 우리 빅스텝 할 거다 뭐다 이러다가 이거 조금 그러니까 눈치 보이니까 일단 25bp 올려놓고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왜냐면 사람들이 또 괜히 시그널 잘못 생각할까봐 일단 구두 개입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전망은 일전과 점도표상에서 달라진 게 없다 보니 올해 12월까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3월이에요. 동결 쭉 하다가 어쩌다 한 번 올리는 게 이제 최대라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올릴 때도 이런 이제 베이비 스텝 있지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은 안 할 거고. 그렇죠. 거의 다 왔네요. 그럼 뭐 이제. 이제 금리 상단이 왔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 점도표를 왜 자꾸 보여주냐면 연준조차도 사실 경기가 급변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2021년도 12월 달만 해도 상단 많이 높여야 3% 얘기하다가 4% 그냥 넘어갔었고 그래도 연준이 이렇게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면 사실 올해 인하는 없다라고 했지만 심각하면 인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하면 오히려 더 인상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너무 양치기 소년이 돼버려가지고 파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믿는다 했었을 때 한 번만 올리고 일단은 이제 금리 상단이 도달했다. 결국 국내 얘기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금리를 너무 미친 듯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도 올리지 않겠냐. 더군다나 미국이 기준금리가 5% 됐잖아요. 역대 최고 금리 차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올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동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 금리 올라가는 그런 기초 체력이 완전히 다른 부분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지표들이 경기 불황을 향해 선행 지표부터 시작해서 막 꺾이고 있거든요. 2월 달에 한은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리나라도 잡아야 되고 막 그러다가 빨간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일단은 멈춰버린 부분들. 최근 기사 3월 23일자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가 돼버렸거든요. 1.5%니까. 1.5% 차이 나는데도 한은이 금리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연준 얘기를 다시 곱씹어서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동결이다라는 말을 돌려서 말한 거거든요. 인하는 없다라고는 했지만 인상해봤자 한 번이라는 거잖아요. 하는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연준이 계속 올린다라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멱살 잡혀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버티기 힘든 거죠. 환율이 생각보다 안정적이면 버티려고 할 거고 환율이 다시 막 1,400, 진짜 1,500도 넘보려고 하고 그러면 한번 눈치 보다가 25bp 한 번 더 올려보고 그러고서 다시 한번 동결하고 최대한 안 올리려고 할 겁니다. 인하까지는 어렵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가라든가 그리고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인하까지는 일단 미국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지만 일단 최대한 안 올리면서 멈추려고 할 거라고 본다. 이제 나오는 목소리 중 하나가 금리 인하한다고 집값 올라가겠냐? 아니다. 금리 인하하면 오히려 집값 떨어진다. 금리 동결해도 집값 떨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모 유튜브뿐만 아니라 사실 또 많죠. 이분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지금 집값 떨어진다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들 금리 떨어진다고 해도 이제는 금리 동결, 금리 상단이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한다 해도 높은 금리다. 그리고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면 그게 더 문제다. 왜냐면 금리를 낮춘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고 그 말인즉슨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푸미TV나 빠숑의 세상 다싸기를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테일러 준칙. 이 테일러 준칙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5번 하셨어. 너무 지겨워서 그만하려고 했는데도
제가 그동안 금리 올라간다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연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정말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경제학을 거창하게 갈 것도 없이 대학교 한 2학년 되면 거시경제학 파트에서 배우는 게 테일러 준칙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명목금리 어떻게 결정되냐라고 하면 인플레이션도 중요한데 이게 목표 인플레이션과 현재 인플레이션의 차이,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 상황과 우리가 골디락스를 경제학에서 말하는 용어 중 하나거든요. 그 추구하는 상황을 봤었을 때 금리를 결정한다. 즉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든가,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어, 좀 진정시켜야 돼 라고 하면서 금리를 높이든가,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이 주는 요인들. 왜냐면 1차원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조달금리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 높아지니까 부동산 가격에는 하락 요인이라 볼 수 있지만 그건 1차원적인 생각이고, 애초에 금리라는 거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라가게 되는 기반 환경들, 그런 환경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럼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금리 인상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었다. 결국은 물가랑 기준금리 간의 상관관계 보면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이게 명확하게 보여져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도 높인 거예요. 지금 물가가 여전히 높잖아요. 조금 꺾였다 해도 물가가 높으니까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건데, 물가 상승률과 주택가격 상승률 보다 보면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이게 시점에 따라서 살짝의 시차, 선행이냐 후행이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가 이렇게 아직도 높은데 이거 왜 떨어졌어? 라고 하면 너무 이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그런 건데, 사실 핵심적으로 기준금리랑 주택가격 상승률이랑 비교해서 보면 기준금리 올릴 시점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었고, 기준금리 떨어질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이게 보여지는 건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하면서 부동산 가격과 금리 완의 상관관계가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없다에 가깝지만, 그래도 굳이 연결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상승 요인이 더 강하다. 기준금리가 올라갔었을 시점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금리가 올라갔었을 시점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 왔었다. 떨어질 때 부동산 가격도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올라가는데 왜 떨어져? 라고 하면 시장이 대응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급격하게 올렸었고, 또 두 번째 요인 중 하나가 국내 요인으로만 움직였었으면 상관없을 텐데,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간 건가 국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국내 경기 상황만 보고서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미국이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끌려 올라간 거거든요. 즉 우리가 경제학에서 내생 변수랑 외생 변수를 구분하는데, 이제 모델 외적인 부분 때문에 터진 사태다 보니까 외생 변수로 갖다가 그냥 빵 터지면 그냥 휙 간 거죠. 너무 금리를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이 대응할 틈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더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는 거가 일리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리먼 사태 터지면서 금리가 훅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도 훅 떨어지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뭔가 이슈 터지면 금리도 경기가 버틸만 하면 올라갔다가 안 좋은데 하면 쭉 떨구고, 그러니까 이제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니까 이제 금리도 이제 다시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는 보지만,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사실 한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목표가 아니에요. 물가 안정과 경기의 이제 장기 상향, 이제 골디락스를 추구하는 게 목표인 건데, 지금 보니까 경기가 맛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그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러면 벤처들 다 박살 나겠다. 우리나라도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돈줄이 다 마를 거다. 금융위기 오겠다. 라고 해버리면 진짜 그분들 말하는 게 맞아요. 사실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더 위험한 시기인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맨날 금리 인상하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금리 떨어지면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논리 구조는 좀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지만, 원래부터 논리 구조 그렇게 맞추셨던 분들은 뭐 그분들 말이 맞겠지만, 근데 예전에는 막 금리 올라가면 집값 떨어진다 말했다가 금리 떨어지면 또 집값 떨어진다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쭉 올려왔었지만, 일단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올릴 것 같다.
올려도 한 번 정도 이제 금리 상단에 도달한 시점이 도래하였고요. 그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도 금리 인하를 해야지 이게 답이 나온다. 결국은 모든 문제는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 보니까 서브프라임도 이게 못 버티는 거죠. 약한 고리부터. 지금은 그때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본 원인은 똑같다 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데 2023년 3월달 기사 봐도 이거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2008년도보다 더 심각한 경기 침체가 될 수도 있다. 맞죠? 그때처럼 금리를 낮추라고 했었을 때 그 목소리 무시하고서 그냥 우리 미국 괜찮아 라고 하다가 큰 사태 왔던 것처럼 지금도 이대로 방치하다 보면 지금이 어떻게든 봉합했는데 다른 데 또 터지고 다른 데 또 터지고 지금 채권 가격 하락한 거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채권 시장 불안을 갖다가 잠재우기 위해서는 금리를 결국 낮춰야 되는데 이거를 파월이 계속적으로 방치할 수 있겠냐. 그리고 당장 스타트업들 어떻게 하냐. 이제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그냥 실물 경기로 미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저도 모르겠다.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를 장담하고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좀 의심해봐야죠. 지금이 무조건 바닥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 아니면 지금 무조건 폭락한다. 8년 떨어진다. 이걸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의 상황이 다르고 지금 연준에서도 이거 위기의식 알면서 어떻게든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미 재무부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일단은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는 있는데 분명 일리는 있어요. 금리 인하하는 게 경기가 침체되면서 움직이는 부분들 그리고 또 완전히 실물 경기로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이전장처럼 기업들 다 파산하고 주식 대폭락하고 그러고서 막 기업들 도산하고 참 안타깝지만 자살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어디 시행사 대표, 지방금융거래소사 대표 뭐 자살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이제 건설업 얘기가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도 막 이제 문제 다 터지기 시작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타이틀은 거창하게 이제 제2의 금융위기가 오냐라고는 하긴 했었지만 알 수는 없는 거고 이 상황은 지금 우리는 격동기에 와 있는 건데 이거를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느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없는 위험이 있어요. 경제학에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위기예요. 뭐 외환위기가 터졌다. 금융위기가 터졌다. 채권발 금융위기가 빵 터졌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거는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든 다 죽습니다. 왜냐? 부동산도 떨어져, 주식은 더 휴직 조각돼, 기업들도 망해, 현금도 답이 아니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죠.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금을 사라. 지금이 금이 기회다라고 하는데 금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는 순간 손해예요. 스프레드 차가 있기 때문에 사는 금액, 파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또 부가가치도 그렇죠. 부가가치 실물도 사고. 진짜 금 투자로 뭐 돈 번다는 사람 뭐 있겠지만 생각보다 우리 개개인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고 KRX 뭐 금 거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현물로 금 가지고 있으면 그거 보관하는 것도 다 비용이에요. 리스크고. 그렇죠. 뭐 은행 같은데 개인 금고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엄청 나고. 그러니까 정말 재벌집들 있잖아요. 그거 진짜 그 어떻게 보면은 현금을 증여하면 좀 눈에 띄니까 금으로 이렇게 하나씩 선물로 주는 그런 분들 아니고서야. 금괴. 멋있다. 이번에 더 글로리에도 연진이네 엄마 은행에서 딱 금 빼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금고빵 한다 하도 그것도 어떻게 따지면 리스크를 내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도둑 들어서 털릴 수도 있는 건 거고. 요즘 아무튼 금값은 많이 올랐고 최근에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맞아요. 리스크들은 계속적으로 존재해요. 결국은 각자 판단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의 시대인데 결국은 금융시장이 위태위태해요. 그러면 아까 금 얘기한 거라든지 빠숑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비트코인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게 일단은 화폐로 가지고 있는 건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방향성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들 가지고서 정보를 집합해야 되는 건데 2022년도에도 미국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간축법이라고 말하고 인플레이션 확대법이라고 읽는 돈 푸는 정책들 연준이랑 그냥 미국 재무부랑 행동이 달라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잡히길 바라는 것도 웃긴 건 거고요.
결국은 달러를 더 푸는 거거든요. 이런 사태가 나오면서 결국 이게 유동성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이거 돈 푸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말은 그렇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돈을 푸는 건 거죠. 실제로 미 연준 대차 대조표를 보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줄이겠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조금 줄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돈이 풀려요. 이게 구두 개입의 영역인 거지 실제로 행동하는 건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연준이 뭐 결국은 돈 푼 걸 줄인다고 하더니 계속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도 매번 얘기했죠. 국가 재정이 계속적으로 더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얘기. 매년 한 번도 추경 안 한 적이 없었다. 현 정권조차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다. 그러면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 이거는 명확해요.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체감되는 물가들 장난 아니잖아요. 10,000원 들고 가서 밥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부동산도 실물 자산인데 부동산도 마냥 떨어질까요? 분명 어느 정도 시점이 분명 올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실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물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 실물 자산 가치 상승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개인이 이거를 갖다가 대처할 수는 없어요. 금융위기 온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국가가 망하는 거를 기대하는 건가? 우리 국가부도의 날 보면 유아인이 국가 망한다. 이 쇼세 베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신용 얘기하면서 지우기로 딱 지우면서 벌어지는 모습 보여주죠. 대한민국 망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쇼세 베팅하면서 그렇게 하면 저는 그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리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까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불만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부동산 거품이야. 꺼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근데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얘기까지 온다는 거, 아까 말한 거, 금리가 떨어지는 게 더 위험하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 와서 실물 경기로 전이된다라는 것 자체가 당장 주식시장이 먼저 흔들리고요.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얘기하면서 일본 부동산 가격이 따라간다 이거 얘기하지만 사실 그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일본 부동산 반토막 날 동안 니케이 지수는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일본 주식 따라간다. 코스피 고평가다. 코스피 반토막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부동산만 때려요. 야, 이거 금융권에서 퍼트리는 그러면 이게 음모설인가요, 그럼? 뭐 제가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냥 부동산 싫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이게 부동산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걸 떠나서도 진짜 이게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주식 떨어진다 생각하면 숏을 치든가 적어도 내 전 재산을 내가 뭐 한 몇 억 있으면 그 몇 억을 다 달러로 바꾸든가. 결국은 명목금리에 매몰되면 안 된다. 경제학에서 가장 먼저 구분하는 게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를 구분하는 건데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금리다. 지금 대한민국 인플레이션 아직도 5%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5%. 그러면 아직도 실질금리는 0이에요. 지금 내가 1억을 빌렸지만 5년 뒤에 1억을 갚는다 했었을 때 그 5년 뒤에 1억의 가치와 지금 1억의 가치가 똑같은가? 5년 뒤에 1억으로 부동산 살려 했었을 때 부동산의 실질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인플레이션들을 고려해야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다. 그러니까 빠숑님이 이미 얘기했었지만 비트코인 사본 적도 없고 문외한이지만 제 그냥 짧은 사견으로는 이건 제로섬 게임으로밖에 안 보거든요. 누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돈을 잃어요. 왜냐면 그 자체의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도 보는 게 결국 화폐를 안 들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는 거고. 한정된 자산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만 하는 거죠. 뭐. 그렇죠. 제가 비트코인은 투자를 해봤거든요. 네. 온전한 한계가 아니라 0.1개 이렇게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100만 원, 200만 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작년에 투자를 했었는데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 68%였어요. 근데 최근에 올랐잖아요. 네. 마이너스 28%가 됐어요. 아, 올라도 어찌나 마이너스구나. 기쁘던지. 예. 아. 근데 아직도 마이너스 28%야. 올라서 28% 마이너스. 그렇죠. 뭐 그냥 그것도 각자의 이제 해지 수단으로서 볼 수도 있는 거겠지만 SVB 은행이 파산했지만 이게 제2의 리먼 사태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은 하시는 거죠. 근데 일단은 시장은 달라졌다. 주택 가격 전망 CSI를 많이 본다는 얘기 여러 번 얘기했죠. 이게 생각보다 실제 현황을 잘 반영해줘요. 올라갈 때 올라가고. 근데 지금 이게 최악 상황을 지났다. 아주 기가 막히죠. 12월 달에 딱 바닥 찍었다가
1월 달부터 해가지고 막 급매물들 거래됐잖아요. 이제 2월 달, 3월 달 지표들도 나와야겠지만 아마 올라가는 걸로 나오겠죠. 추세선이 일단 바뀌었다. 물론 그래도 100보다 이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급매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 일산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각종 규제 대책들 이제 풀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거래량 없었다가 서울 거래 뭐 1000건 돌파했다. 이제 급매물들 손바뀜들 많이 된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한 달 사이에 잠실이 4억이 뛰었다. 그리고 미계약분 넘쳐난다라고 말했었던 장위 4구역 같은 경우도 결국 완판. 그리고 둔촌주공 5구 타입, 84 타입은 예비 당첨에서 이제 끝났고 그 투룸짜리 3구 타입, 4구 타입조차도 4만 명 청약들 막 몰리다가 완판 났습니다. 진짜 투자자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닥일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냐? 적극적인 투자자들 혹은 무주택자에서 이제 내 집 마련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싸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지금이 바닥인지는 확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잠실 계속적으로 지켜봐 왔는데 이 정도 금액에 사면 괜찮다. 뭐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내가 뭐 그래도 싸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너무 사고 싶었는데 지금 규제들이 막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겠다. 그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게 이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라고 전 얘기해드려요. 2021년도 말부터 막 거래량이 1000건, 2000건 하다가 이제 1000건 미만으로 떨어지죠. 시장을 대표하기에는 너무 거래량이 적다라는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막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거래가 되는데 뭐냐.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말하시다가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막 1000건, 1000건 이런 식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분들이 아니다. 지금 이거 반등이 아니라 매물들 자체가 예를 들어 점도표가 이렇게 있으면 막 쫙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 초급 매물들 몇 개가 거래되면서 이렇게 가격이 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을 대변할 수 없다라고 그분들이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시장 대변은 안 된다는 얘기는 맞긴 해요. 왜냐? 2009년도부터 부동산이 떨어질 때도 몇천 건씩들은 있었어요. 그 2012년도 분위기 정말 안 좋을 때도 1000건, 2000건, 3000건 이렇게 있었어요. 왜? 그냥 기본적인 매매 수요들. 혼인이라든지 이사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상 거래량이라는 게 분명 존재하는데 거래량이 낮다라는 거는 박수도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애초에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는 수요 공급이 미스매칭인 거예요. 매도자가 이 가격에 팔기 싫고 매수자가 이 가격에 사고 싶지 않고 이러다 보면 거래가 안 되는 거고 둘 다 뭐 더 낮춰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사야 되나? 눈치 싸움만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매수자가 기다리다가 지금인가 하고 산 거죠. 지금 현재 추세가 급매물들이 거래해진 추격 매수까지 가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또 한 차례 쫙 뛴 애들은 멈추고 있고 다른 데들로 지역이 좀 퍼지는 느낌. 여기서 추격 매수까지 가려고 하면 이제 거시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움직이겠지만 최소한 적어도 이 가격이면 살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거래량에서도 알 수가 있다. 결국은 나는 그럼 어떻게 이 장을 헤쳐나가야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 그 공급량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더군다나 물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했잖아요. 공사하기 더 힘들어져가지고 아파트 인허가 실적 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은 지금 줄고 있어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얼마 집기가 안 돼가지고 극단적으로 낮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전년 동월 대비를 하게 되면 확 꺾이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도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더 준다. 더군다나 이 인허가 자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게 통상적으로 인허가 건에서 실제로 착공돼서 준공되기까지 보통 70% 전후로 봐요. 적게 보시는 분은 60% 보는 분들도 있고 많게 봐야 80% 착공되는 거는 100만이면 80만 이 정도 된다라는 거죠. 가면 갈수록 공급 더 줄고 지금 공사비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철근 가격 잡혔다 하더라도 시멘트는 사상 초유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무엇보다 금융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죠. 예전에는 평당 300에 아파트 건축한다, 400에 건축한다, 500이다 뭐다 하다가 지금은 600도 택도 없어요. 그냥 700 이상. 나중에는 이제 평당 1000만 원 얘기가 실제로 나온 케이스들도 있고요. 조그만 현장들은.
최근에도 우리 김원동 SH공사 사장님 예전에 경신련에 있다가 오셨었는데 이분이 아파트 2억이면 짓는다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2억으로 아파트 공급해줬으면 좋겠어요. 2억으로 못 지어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계속하면서 건설사들이 다 폭리 취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조합원들 지금 분담 금액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힘든 건데 조합원들이 막 폭리 취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당장 이게 뚜껑 까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기 신도시라고 저는 봐요.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뭐 말은 5년 만에 공급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죠. 지금으로부터도 5년 내 공급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택지 보상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보상 더 해달라 뭐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 보상 원가들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토지들 헐값에 수용해가지고 공사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공사비 원가가 얼마일까? 상기 신도시 뚜껑 까보면 생각보다 안 쌀 겁니다. 지금 건설사 분들이라든지 연구원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생각보다 깜짝 놀란 가격으로 나올 거거든요. 즉 이제 앞으로는 공급이 어려워져요. 단순히 부동산, 실물 자산이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되겠죠.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이냐 아니냐. 서울에서 중심지냐 아니냐. 여기에서도 신축이냐 구축이냐. 아파트냐 빌라냐.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은 훨씬 더 상승할 거고 이제 앞으로 신축 공급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담보되는 데를 가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갈 거냐.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이전으로 박근혜 때로 가격 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명박 때로 돌려주세요. 더 나아가서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클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리지만 사실 이렇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장기 우상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가정해버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내 생존부터 내 직장부터의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극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 우상향인 이유 자체가 가격이 하락해도 이게 2012년도 가격을 도래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돈이 풀린 부분들,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치는 존재하는데 지금 현재 빠르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2, 3년 가격으로 돌아간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5년, 8년 더 떨어진다고 말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저는 근본적으로 묻고 싶어요. 그렇게 가정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계신 건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의 학습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물가를 어떤 식으로 개인이 대응할까에 대해서는 이미 오늘 영상에서 답은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도저도 아닌 영상 아니냐라고 뭐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이 시장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기는 또 어렵고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했었을 때 각자 현명하게 판단하는데 본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박사님다운 좋은 특강 감사합니다. 네. 사실 항상 이런 주제가 워낙 무겁잖아요. 그렇죠. 얘기하면서도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또 신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뭐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김도준이에요. 미래를 보고 왔으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확답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 이전에 저희 집안 자체가 투자자 집안이니까 제 말을 믿고서 뭐 그냥 사라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냥 저희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매몰돼서 너무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이 궁금하다. 그러면 투미TV도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개별 물건들은 또 투미TV에서 많이 또 설명도 해주고 계시니까요. 시장이라든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달이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달은 또 이제 2, 4분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13분기, 그러니까 14분기를 마무리하는 날이었었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24분기 시작하는 또 주에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터질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